작은 서점. 술을 나눠주고 졸면서 운전하는 세일즈맨, 버번 위스키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체로키족, 대학생이 몰던 대마초 연기가 자욱했던 폭스바겐, 그리고 미주리주 베서니를 빠져나와 서쪽으로 달리던 남자와 정면 충돌해 그를 영원히 죽여버린 마셜타운 출신의 가족. 나는 퍼붓는 빗속에서 자다가 흠뻑 젖은 채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미국 소설가 데니스 존슨의 예수의 아들 첫 문장으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인 퍼키드라는 인물을 따라가는 단편소설 모음집인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편집조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상실과 이별을 사유하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아가는 인터뷰집입니다. 번역가, 소설가,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는 박산호 작가의 죽음을 인터뷰하다.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문학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해외 문학팀 두 분 모셨습니다. 민음사 편집자 유상훈님, 김민경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좀 수줍으세요? 지금 그래도 몇 번 같이 하셨는데 매일 약간 초기화가 돼가지고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 계속 집처럼 편안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정말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 책 읽어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냥 동네 누나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다 생각하고 네. 그게 더 어려워. 그렇죠? 718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해외 문학 편집자님들 책 소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늘 궁금해서요. 혹시 책을 원서로 읽으세요? 번역서로 읽으세요? 원서로 읽은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원서로 읽으세요? 아니죠.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로 된 그렇죠. 것이 네. 참된 글이죠. 그래도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책은 한 번쯤 이렇게 원서에 손이 좀 가게 되잖아요. 그랬던 적도 있지요. 네. 저는 그랬던 책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 딱 하나는 아니지만은 정말 너무 좋아해서 네. 여러 언어권의 번역서로 이렇게 모았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연인이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학교 때 약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간 학사 논문 같은 거를 썼거든요. 디라스로. 그러면서 원서를 사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해서 뭐 일본어판, 영문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웬만큼 살펴볼 수 있는 언어권 책은 다 모아서 읽어봤던 것 같은데. 외국어가 이게 몇 개 국어 가능하다. 5개 국어. 정말 능력자다. 멋있다. 네. 그래서 그때 약간 번역의 맛이 정말 언어마다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렇죠. 걸 약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몇 개 국어의 번역을. 그 책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질문을 괜히 했어요. 그죠? 확 위축되네요. 자, 해외 문학팀에서 골라온 책들, 이렇게 보통, 독특하다, 희귀하다, 좀 개성 넘친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추천 책도, 오묘합니다. 오묘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책이죠?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이제 작품을 읽어본 작가인데요. 네. 데니스 존슨의 예수의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또 이 기이프레스라는 출판사의 첫 책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네. 이 어디 프레스라고요? 기이프레스. 그렇구나. 네, 신생 출판사. 네. 근데 기이하다라는 말이 벌써 어떤 책을
출간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약간 있는 그러게요. 그런 이름이죠. 책 자체도 굉장히 얇은데 겉에 저는 이게 가죽이야 좀 이렇게 느꼈었고 그쵸? 네, 만듦새가 굉장히 네. 또 예술적인. 내지도 엄청 디자인의 공을 들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 이렇게 띠지로 이제 책을 소개하면 뭔가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쓰는데 여기는 세계말 미국이 세계 문학사에 영원히 남긴 흉터. 그래서 저도 그 표현을 네. 저도 편집자로 띠지 문구를 써보기도 하고 다른 책들 띠지를 보긴 하는데 예. 흉터라는 단어를 쓴 그러게. 게 멋있더라고요. 멋있네요. 야 흉터. 과연 무슨 책일지. 뒷표지를 네네. 과감히 비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게 네. 진짜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렇네. 보통 여기 뒷표지에 네. 광고 문안 같은 게 들어가게 그러게요. 마련인데 네, 그거 항상 고심해서 편집자들이 쓰는데요. 그냥 비워놓은 이 대담함. 대담함. 그리고 이거 책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데 자꾸 책 그 겉표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목도 안 보여요. 아, 그런가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뉘어보고 막 기울여보고 해야 겨우 예수의 아들. 경영진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디자인인데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막 흉터라지 제목은 안 보이지. 자, 이제 작가 데니스 존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작가죠? 네. 이 데니스 존슨이라는 작가는 한국에서는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네. 한때 기차의 꿈이라는 작품이 국내에 출간된 적이 있는데 아마 조용히 약간 좀 역사의 뒤안길로 떠났다가 그래요? 이제 요번에 영화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의 아들이 마침 나왔는데 이어서 또 다른 작품이 나와서 이 작품이 좋았다면 되게 희소식이 될 만한 뉴스가 하나 있고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되게 모든 것이 비범하신 작가인데 일단은 뭐 한 줄로 이분의 그 작가적 성향을 요약하자면 네. 평범한 삶을 자리한 고통과 구원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소설가이자 미국 내 유명 문학상마다 이름을 올린 세기의 천재 작가라고 합니다. 천재 작가라고요. 역시. 그래서 이분의 또 인생 이력이 또 굉장히 특이해요. 그게 아마도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1949년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CIA 연락 업무 담당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일본, 도쿄, 필리핀, 마닐라,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대 시절 마닐라에 머물 때 이때부터 약간 좀 술과 어떤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20대 내내 그 술과 약의 유혹 속에 빠져서 방황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작가 자체가 네. 이런 경험이 있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작가 양력을 연도별로 이렇게 줄 세워서 볼 때 네. 어떤 작품이 언제 나왔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의 생애에서 20대는 통째로 날아가 있어요. 아마 그 20대의 삶이 예수의 아들 속 그 풍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되는데 독특하네요. 예, 그래서 49년생인데 이제 첫 소설이 갑자기 이제 1983년에 발표가 되는 걸 보면은 상당한 그 어떤 시간차를 두고 어떤 그동안의 어떤 비범한 작품을 쓰기 위한 도움닫기의 기간을 갖지 않았나 싶고 개과천선한 케이스라고 우리 말해두죠. 네. 네. 그래서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가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과 소망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그려내는 문학적 밑거름이 되었고 네. 그렇게 또 방황을 하는 와중에도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역시 하는 분은 다 해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그 유명한 레이먼드 카버에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문학적 소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수업을 들었어요. 네. 오. 약간 제자죠. 그 약간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이 풍이 좀 레이먼드 카버 풍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네. 또 유명한 작가 존 케루악이 예. 이 데니스 존슨의 처우기 작품들을 보면서 해밍웨이의 기백이 느껴진다고 항찬을 했는데 예. 레이먼드 카버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약간 연민에 너무 경도되었다. 그래서 약간 한마디로 너무 레이먼드 카버 물이 들지 않았냐고 약간 비판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커버물이 들었다 웃긴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카버라는 너무 걸출한 네.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만의 이제 문학 세계를
구축해 가는데 1992년 오늘 다룰 소설 예수의 아들을 펴내면서 미국 문학의 주요 작가로 자림하게 되고 2007년 되게 이제 과작이라서 작품들이 막 건너뜁니다. 네. 연도가. 그래서 연기의 나무라는 이게 아마 베트남전의 어떤 그 후유증을 그린 작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걸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하고 필리처상 소설 부문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몇몇 소설을 계속 발표하다가 앞서 말했던 기차의 꿈을 포함하여 여러 작품을 발표하다가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설과 시, 희곡을 넘나들며 되게 독보적인 성취를 이루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 어떤 글을 쓰는 어떤 문학 지망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작가들의 작가로 통하고 있고 작가들의 작가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필립 로스에 의해 그 미국 의회도서관 소설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으며 그다음 아니 주변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 다니네요. 이 작가 자체가. 와, 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아까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2002년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기차의 꿈이 아마 2011년 정식 출간 후 퓰리처상 소설 부문에 또다시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네. 이때는 수상을 못했다고 하기가 좀 못할 정도로 아예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퓰리처상 사상 최초로. 아, 그래요? 네, 그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두 번째 이제 수상 후보에 올랐을 때 그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네. 어쨌든 퓰리처상을 또다시 아쉽게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19년 리터러리 허브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고의 소설 20권에 아까 기차의 꿈이 이름을 기차의 올렸고 꿈이, 네. 2024년 타임스가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에 이름도 올렸다고 합니다. 아, 기차의 꿈이 이렇게 유명한 책이었어요? 오. 아, 근데 그 데니스 존슨 이 정도면 좀 알려졌을 텐데, 아셨어요? 예수의. 전 사실 처음 들어본 작가였어요. 굉장히 꼭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될 작가는 맞네요. 네. 근데 이 작가가 또 특이하게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고 예. 그런데 대부분 약간 미국 이 시기에 현대 작가, 포스트 모던 문학가들이 좀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국내 독자들의 인기가 없는 맞습니다. 장르에 속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어렵고 또 되게 또 뭔가 그 사이키델릭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읽기가 그렇게 독해가 쉽진 않은 작가들이라 그런지 약간 좀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좀 덜 알려지고 덜 번역된 그 어떤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데니스 존슨이나 뭐 그다음에 그 뭐 존 치버, 존 바스, 네네. 뭐 그다음에 존 어빙 이게 다 존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이른바 미국의 포스트 모던 작가들은 네. 되게 일본에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나 시바타 모토유키라고 하는 그 몰려다니는 그 무리가 있어요. 미국 몰려다닌다는 미국 소설을 완전히 너무 네네. 좋아하는. 네네. 그래서 막 번역도 많이 하고 특히 뭐 피츠제랄드 같은 거는 하루키가 너무 막 네네. 하면서 오히려 국내에까지 더 인기가 막 불어닥친 그런 예가 있듯이 네. 이 미국 현대 소설들을 많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일본 내에 어떤 일본 현대 소설에 이런 영향이 알게 모르게 되게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미국에 원래 있던 어떤 캐주얼 스타일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아메카지 룩이 되듯이 약간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개가 안 됐지만은 일본 현대 소설을 읽으면서 어쩌면 한 번쯤 느껴봤을 그런 느낌들이 스며 있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평해 주시니까 이 작가가 또 새롭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그 49년생이면 소띠. 우리 엄마랑 동갑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60년대 학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미국의 이 나이면 굉장히 히피 같은 그런 청춘을 보냈을 텐데. 그쵸?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 속에 좀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네, 네. 그 시기가 너무 엄청 그러니까 저는 안 살아봤지만 뭐 대중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히피나 그다음에 뭐 술, 뭐 약물, 뭐 그다음에 또 막 그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저항이 또 거셌고 그다음에 반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냉전도 심화되고 또 제국주의가 해체된 이후에 여러 어떤 그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뭐 베트남전 같이 이제 격화된 양상 속에서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엄청 저항 문화 같은 것을 고양시켰던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그 모든 것과 발맞추어 보면은 이 작품과 이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가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때 청춘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네네. 우리는 그 한국 전쟁 이후로 막 이제 부흥을 위해서 나라가 그쵸. 모두가 노동을 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어떤 흔들리는 청춘, 방황 이런 거에 깊은 공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지금 세대들한테 조금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황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담아내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책이 참 고맙게도 얇아서. 저도 그래서 쉽게 시작했죠. 쉽게 시작을 했죠, 저도. 그래서 저도 쉽게 제안을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작 한번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 예수의 아들은 11편의 소설을 모은 연작 단편집이고요. 네. 사실 단편으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오헨리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수상을 하시기도 했어요. 한 명의 이름 없는 어떤 화자 한 명, 아까 퍽헤드라고 별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만 연결이 과연 되는가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연결이 되는 듯 안 되는 듯해요. 막 두 남자 이야기했는데 자 앞에서 얘기 못했던 두 번째 남자입니다 하면서 뭔가 연결을 시키는데 전혀 뭐 관계는 좀 없는 것 맞습니다. 같고. 이게 계속 책의 어떤 그 외면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 단편과 단편이 넘어갈 때마다 마치 그 예전 흑백 텔레비전의 노이즈 같은 배경지가 저도 그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화면 조정 하는데 화면 조정이 되면서 난데없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저기로 뛰는 그런 그 영화로 치면 점프컷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선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들 간의 연결도 좀 희미할 뿐더러 한 단편 안에서의 어떤 서사 구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표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트 이제 왜 방송에서 장면들 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커트가 붙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본편에 다 쓰고 남은 B컷들이 남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두서없이 시작을 해서 별 내용이 없이 전개가 되다가 난데없이 끝나는 내용인데요. 별 내용 없이 전개되다가 난데없이 근데 읽다 보면은 이제 어떤 비참하고 어떤 건조한 세계관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맞아요.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화자는 약간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고 술도 많이 마시고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계획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무언가가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 전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묘사를 해드리자면 잠깐 낮잠을 잤을 때 악몽을 짧게 꾸는데 다시 일어나서 기억을 해보려면은 도대체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도 11편이 전개가 된다. 이 책 읽으면서 저도 딱 요 표현 쓰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은 날 악몽 꾸고 나면 뭔가 되게 막 엄청 꿈에선 헤맸고 막 너무 힘들었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내가 무슨 꿈 꾸지 설명이 안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저 서사로 전개될 수 없는 지점을 썼다는 점에서 왜 그렇게 상처를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써봐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니스 존슨의 이 책을 아까 사사를 받은 스승 레이먼드 카버 아니면 윌리엄 포크너, 윌리엄 버로스, 잭 케루아 혹은 앨런 포가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고 이게 대체 뭐지? 대체 내가 무엇을 읽은 건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바로 그 느낌이 든다면 이 책을 정확하게 정독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진짜 정독 잘했구나.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남긴 평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잠재의식의 신호가 찍혀 나오는 수신 테이프를 읽는 것 같다. 그리고 존슨의 글은 독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들이 존재하며 그중 어떤 방식들은 평범한 사실보다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설득한다.
평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비범하다. 복잡하게 얘기. 네. 그리고 적당히 불가사의한 형태로 오래가도록 축조된 건축물 같다. 그러니까 왜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참 괴상한데 오랫동안 남아있는 건축물 같다. 네. 참 멋진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책 내용들 11편 이렇게 한번 몇 개 줄거리를 좀 요약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줄거리 요약이 되나요? 뭐 그래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네. 이거 줄거리 요약 잘하는 건 진짜 실력자의 영역일 것 같아요. 11편 중에서 네. 좀 어떤 느낌인지 들으면 아실 수 있도록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보석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보석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아니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할 때 보석입니다. 네. 무장 강도 혐의로 재판 중인 잭 호텔이라는 사람을 네. 이제 또 이 이름 없는 화자가 관찰을 하는데요. 그리고 권투 선수였던 키드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젊은 화자인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50대가 될 때까지 저렇게 인생을 막장으로 사는구나. 그럼 나도 조금 더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네. 이상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화자도 여자친구랑 계속 싸움을 반복을 하면서 부평초처럼 떠도는 따라지 인생이고 네. 사실은 잭 호텔이 무죄로 풀려나니까 아 나는 왜 그때 잭 호텔과 무장 강도를 같이 해서 좀 멋진 일을 해보지 못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잭 호텔과 화자가 헤로인을 왕창 한 어느 날 호텔은 죽고 화자는 살아남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은 죽고 화자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줄거리를 지금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네. 줄거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화자가 떠오르는 심상들, 화자의 감정들, 화자의 고통들을 단편 하나하나 파노 슬라이드처럼 체험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이 아니기에 전통적인 읽기 방식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네. 단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그 독서 요령 중에 하나는 한 편을 읽고 다른 일을 하고 딱 깨끗하게 읽고 지금 화면 조정이 정말 필요하듯이 그렇죠. 네. 이걸 연달아 읽으면 완전히 뭐가 뭔지 뒤죽박죽 되는데 하나하나씩 저는 그래서 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한 이틀 뒤에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섞여버리니까 지금도 이 보석이라는 단편을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셨는데 네. 저는 지금 내가 처음 보는 소설인가라고 좀 약간 잭 호텔이 이름 특이했다는 기억밖에 저는 남질 않았었거든요. 네. 네. 또 다른 단편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더럽혀진 결혼이라는 제목의 단편인데요.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난다. 이 이야기. 일단 달리는 열차 속에 네. 그냥 목적지도 없이 화자가 타고 있습니다. 옛날 기억을 떠올려요. 기차가 흔들리는 그 안에서. 네. 임신한 여자친구가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네. 나오면서 병원에서 보호자인 당신도 뭐 했느냐 하고 비난을 하고 그 여자친구도 비난을 받는 예전의 과거 기억을 떠올려요. 네. 그러다가 열차 안에서 처음 본 낯선 남자를 따라서 충동적으로 내려서 네. 시카고의 거리를 따라갑니다. 그 남자를 막 미행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시간이 전개가 되어서 그 아까의 여자친구 미셸을 자기 생일날 다퉜던 때를 떠올리는데요. 그때 권총을 5발을 쏘면서 미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때 결국 죽지 않았다. 네. 미셸은 근데 존 스미스라는 위험한 남자를 따라서 화자를 떠납니다. 네. 근데 미셸도 죽었고 존 스미스도 죽었다. 네. 라는 내용. 네, 끝. 이게 저희가 이렇게 웃는 게 너무 오묘하고 심오해서 웃는 거예요, 진짜. 딱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이 작품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납작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도 재밌는데요. 정말 그냥 한번 읽어보셔라. 이런 얘기밖에. 아니, 우리 유상원 편집자님도 좀 몇 개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네. 네. 일단은 마음에 드셨던 어떤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참고로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게 표제작의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작품은 이 안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보통 이 단편은 처음에 이제 제목을 시작하잖아요. 제목을 달고 시작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끝에 제목을
끝에 달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읽는 이에게 어떠한 대비도 없이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중 어떤 단편이 유명한데 그런 선입견 없이 결국 읽고 난 뒤에야 이 작품이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약간 정말 그냥 아무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듯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었고 일단 그리고 아까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하면은 그냥 막 죽고 아프고 막 결국 다 이렇게 돼갖고 약간 허무개그처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죽었다. 화자는 살아남았다. 뭐 거의 뭐 정신을 잃었다, 막 정신을 차렸다,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 경험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하나 더 몇 개 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하나 꼽으라 하면 그 응급실이라는 작품이 저도 좋았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기억이 나나? 네. 아무튼 응급실이라는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이분의 어떤 전 작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뒤에 나오는 바람에 전혀 그건지도 모르고 읽었다가 읽고 나서 좋다고 했더니 역시나 그 작품이다. 약간 대중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게 그거 혹시 그거 아니구나.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대충 어떤 내용이죠, 응급실? 1974년 화자가 어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그야말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데 새벽 3시 반에 돌연 눈에 칼이 꽂힌 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들이닥칩니다. 네. 그가 말하길 자신은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런 꼴이 되었다면서 태평하게 얘기하는데 옆집에서 선탠하는 여자 쳐다보고 있다가 부인이 눈 찌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쳐다보냐 이렇게 하고 찌른 거죠.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갑자기 회수가 되듯이 이제 밝혀지는데 아무튼 이 한쪽 눈에 칼이 꽂힌 채 들어온 이분은 이름이 테렌스 웨버입니다. 근데 이 테렌스 웨버라는 사람과 달리 응급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지, 그리고 화자,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응급의까지 모두 너무 패닉 상태에 빠지죠. 이제 갑자기 눈에 찔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엉망진창 어떻게 막 뚝딱뚝딱 처리해가지고 결국 이제 칼도 뽑고 이제 잘 응급처치하고 시력도 안 잃고 잘 이렇게 아무튼 이 사건 자체는 잘 마무리되는데 그러고 또 이제 이 주인공과 조지가 그 병원 약재실에서 빼돌린 약물을 잔뜩 또 집어먹고 막 농산물 박람회를 갔다가 막 갑자기 눈발이 휘날리는 어느 언덕에 가서 야외 노천극장에서 막 또 환각을 경험하고 토끼를 치고 토끼의 배를 갈라 새끼를 구하려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연거푸 이어지다가 결국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끝나게 되는. 우리 줄거리 요약하면 안 되겠다, 점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러 이제 돌아가자 이 난리를 치고 해서 돌아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지금 여기 이 책의 맨 첫 부분 제사처럼 들어가 있는 잠시 후 하디가 조지에게 물었다. 이 내용이 이제 갑자기 또 조지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하디라는 사람을 또 느닷없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베트남전 징집을 당한 상태인데 자기는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아서 캐나다로 도망친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로드무비의 약간 열린 결말처럼 갑자기 불현듯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 그 응급실을 지키고 있던 상황, 눈에 칼에 찔려 있는 테런스 웨버를 만난 상황, 그 다음에 막 그 노천극장과 막 토끼를 만난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하디를 태우고 멀리 달려가는 마지막 장면이 사실상 줄거리로 요약하자면 굉장히 이상하고 뭔가 정말 약간 좀 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끝나기는 하는데 저는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저는 또 재밌었던 그냥 좀 그나마 줄거리 요약이 가능했던 편 중에 하나가 이게 제목이 항상 끝에 있어서 일이구나. 저도 그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김민경 편집자님 해주세요. 네. 저는 좀 다른 의미로 4-5 작품을 읽어오다가 또 일이라는 단편이 시작을 하면서 이 화자가 단골 술집에 가서 웨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웨인이 오늘 한번 돈 좀 벌어보지 않을래? 해서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술 마시고 약에 취해서 범죄 저지르겠네. 아니면은 여자 만나겠네 했는데 의외로 웨인이랑 화자는 오후 내내 건실한 노동을 해요.
웨인이 예전에 살던 집에 가서 벽에 벽면을 벗겨내고 전선 피복을 벗겨내서 구리를 모아서 돈으로 바꾸는. 그래서 각각 28달러씩 버는. 남의 집도 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데 침수돼가지고 폐가가 된 집들. 원래 웨인이 살던 집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을 끝낸 후에 다시 그 술집에 돌아와서 맥주 한 잔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거대로 충격이었어요. 이게 저는 데니스 존슨님이 너무 웃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리 전선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 강가로 딱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여자가 요트에 매달려가지고 그쵸? 머리카락이 길고 붉고 희고 가늘픈 여자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요트에 매달려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배에 이제 쫙 맞아요. 물놀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와 정말 되게 신기한 장면이었겠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 부인이었어요. 네, 웨인의 부인이었어요. 아까 그 여자 맞지? 요트에 있던 여자 맞지? 그치,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돈을 다 번 다음에 다시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실 때 하는 문장이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잠깐만 읽어드리자면 평소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긴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른 채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오늘은 일한 자들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이토록 건전한 문장이 이 단편집 안에 있다는 게 사실은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분도 아시는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일탈적이고 비틀리고 충격받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날 오후만큼은 웨인과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맥주 한 잔을 탁 했을 때 그 일한 자들의 기분 이게 이 책을 통틀어서 제가 유일하게 공감했던 단어거든요. 나름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응급실도 그 난리를 치고 출근하러 가야 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름 이분들이 직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탕화처럼 보여도 또 칼 같은 기준을 갖고 계신 게 곳곳에 보여요.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이 막 요양소에서 일하거나 이런 것도 곳곳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노동이 또 함께 수반되어 있다는 것도 약간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눈에 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말로 레이먼드 카버의 사사를 받았다는 느낌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지금 막 정신없고 이렇게 뭔가 서사가 이렇게 그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느낌들은 있지만 전 그래도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 많이 해놓은 게 그 아름답다 그래야 되나?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좀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좀 좋은 문장 채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좀 쉬면서 들을까? 이거 좀 쉬어야 되겠어요. 책 힘들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미권에서는 수많은 천재적 예술가들이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약물 중독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탈퇴하게 된 멤버 시드 베럿을 그리워하며 만든 노래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란 노래를 듣고 가겠습니다. 좋네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해외 문학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음사의 유상훈, 김민경 편집자와 미국 작가 데니스 존슨의 예수의 아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종의 좀 성장소설로 읽어야 될까요? 하드보일드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아무튼 이 작가는 지내왔고 이거를 작품을 이렇게 녹이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툴툴 털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작가잖아요. 그 어떤 작가의 어떤 청춘 냄새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탈을 하지 않아도 좋은 작품 쓰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이게 미국이라는 또 이 배경이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가들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이나 김민경 편집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탈의 경험 한번 소설로 써봐야지 이런 게 있으세요? 없죠? 둘 다 아주 그냥 모범생들의 책벌레였어.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경험에만 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 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아본 세상이잖아요. 특히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완전히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 같은
그 살아보지 상황들이니까. 못한 삶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이 책만큼 진짜 마침 맞은 책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일탈을 해본 적은 없긴 한데 근데 이 단편집에서도 막 무슨 거창한 뭐 대통령을 암살한다든지 뭐 아니면 마약에 거부가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길에서 떠도는 어떤 화자의 삶을 담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 멈칫멈칫하면서 일탈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해보고 싶은데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네. 생각까지는 하게 되는 경우는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너무너무 미워서 뭐 어떤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막 달리는 버스에서 유리창을 막 깨서 뛰어내리고 싶다든지 하는 상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나 지금 제가 해봤다는 것은 정말 아니고 완전히 네네. 저는 완전 준법 시민이고 네네. 완전 모범생인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책이 실제로 이제 뭐 약물 오남용 문제로 굉장히 뭐 사회적 이슈가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치료 어떤 프로그램에서 읽히는 책이라면서요. 네, 이 작품이 어떤 대학교 어떤 창작 수업에서 쓰일 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 모임에서도 어떤 약간 북클럽 같이 읽어보는 책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장소설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고 이게 무슨 성장소설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결국 이분도 약간 이런 질풍노도 60, 70년대라는 어떤 진짜 미국과 전 세계가 어떤 막 냉전과 전쟁과 막 그 광풍 속에 있었을 때 어떤 한 청춘이 그 시대를 어떤 견뎌내는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이 데니스 존슨이란 분도 결국 이런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아이오와 대학교 들어가서 여발한 듯이 잘 살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근데 결국은 이게 단순히 어떤 약물을 막 뭐 찬양하거나 이런 책이 아니라 이런 일탈도 막 꼭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누구나 진짜 발 한 번 잘못 내딛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중독자나 악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어떤 인생의 취약한 시기에 인간이 나약한 시기에 무너질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취약성을 보여주면서 더불어 그 취약성을 나중에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중독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환우들이 뜻깊게 읽을 수 있도록 권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문장들이 꽤 있어요. 이 책을 뭔가 내 마음속에 남기고 싶다면 문장들 좀 몇 개 강조를 하고 마무리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 하다 만 거지? 그런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먼저 그러면 민경 편집자님. 네. 저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마지막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책이 끝나는 지점인데 여기가 저는 좀 희망 한 방울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작은 방에서 그녀와 함께 누워있을 때면 그들을 향한 달콤한 연민이 밀려들었다. 그들이 두 번 다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고 그 슬픔에 완전히 취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리 슬퍼해도 성이 차지 않았다. 내가 베벌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들은 교대를 했고 그중 많은 사람이 시계가 있는 주방을 들락날락했다. 나는 자주 그곳에 가서 예쁜 간호사들과 시시덕거렸다. 나는 맨정신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지만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다. 특히 내가 복용하는 안타부스가 아주 독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가끔은 머릿속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세상의 가장자리가 타들어가는 듯 느껴질 때도 많았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몸이 나아지면서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전반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곳에 있는 별난 사람들과 그 속에서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나.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있는 줄 몰랐다. 단 한순간도 상상해보지 않았다.
베벌리 요양병원. 이 요양병원에 이제 일부였습니다. 보조로 일을 하는 화자가 이 사람들 다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하면서 매일 환자들을 돌보고 하면서도 본인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알코올 중독 모임에 매번 나가는데 그러면서 어떤 집에 우연히 여자분이 샤워하는 거를 보려고 그거였구나. 몰래 훔쳐다보거든요.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이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네. 참으로 읽기가 힘들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참 좋더라고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있는 줄 몰랐다. 근데 여기서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문장으로 끝났다는 거는 저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게 상훈 편집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 어떤 부분 낭독해 주실까요? 저는 역시 응급실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들레르가 파리가 원래 완전 새로 정비된 거잖아요. 그 19세기 오스만 그 시절에 오스만 그 시장이 싹 밀어버리고 만든 되게 어떻게 보면은 테마파크 같은 도시가 된 건데 그 보들레르가 보기에는 그동안 여기 존재하던 가난한 자들과 가엾은 자들과 몸이 성치 않은 자들과 그 불황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무슨 설탕 바른 것처럼 이런 세계가 갑자기 나타난 거에 어떤 혐오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까 그 민경 편집자님 읽어주신 대로 평범한 사실보다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글을 쓴다는 목적 아래서 보들레르가 결국 악의 꽃이라고 했듯이 가장 어떤 비참하고 처참한 것을 다 아울러서 거기서 피워낸 꽃이 하나의 문학작품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구원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서광이 비치는 그 순간을 가장 잘 포착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눈이 올 것 같지 않아? 조지가 내게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청회색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밖으로 나가 돌아다녔다. 얼마나 아름다운 추위인가. 불현듯 찾아온 상쾌한 기운, 톡 쏘는 상록수의 향기. 어둠이 내려앉는 사이 우리 머리 주위에서 눈보라가 소용돌이쳤다. 나는 트럭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점점 더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조지 보여? 하고 외쳤다. 그때마다 조지는 뭐가 보이냐는 거야? 하고 대답했다. 보이는 빛이라고는 구름의 가두리 밑으로 가물거리는 한 줄기 저녁 노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쪽으로 향했다. 완만한 언덕을 내려가자 군 묘지인 듯 보이는 넓은 벌판이 나타났다. 똑같이 생긴 밋밋한 묘비가 군인들의 무덤 위에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나는 이 공동묘지를 본 적이 없었다. 묘지 반대편을 보니 눈의 장막 너머에 하늘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 펼쳐진 환하고 푸른 여름 속에는 천사들이 연민 가득한 커다란 얼굴에 빛을 받으며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장에 뭔가가 남아있었다면 겁에 질려 바지에 싸고 말았을 것이다. 묘비가 사실 묘비가 아니었죠. 맞아요. 자동차 극장에 있는 스피커들이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저는 아까 더럽혀진 결혼에 나오는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수술을 받고 나오면서 굉장히 못된 말을 하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간호사가 정말 이런 인간이 어딨어? 당신 나가요! 하면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짠했었어요. 나는 문이 막 닫히는 순간에 열차에 올랐다. 마치 열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온 세상이 눈뿐이라는 어떨까. 어디든 눈으로 뒤덮여 있고 아무리 멀리 가도 추위와 새하얀 풍경만 가득하다면 나는 그저 내 감각을 믿고 그 겨울 속을 나아가는 것이다. 흰 나무숲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나를 받아준다. 날카로운 바퀴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사람들의 크고 추한 신발이 시야에 들어왔다. 소리가 그쳤다. 우리는 외딴 풍경, 괴로운 풍경을 지나갔다. 몇몇 동네를 통과하고 승강장을 지나면서 이루지 못한 삶의 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망령처럼, 흔적처럼, 남은 무언가처럼.
이루지 못한 삶의 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기차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표현도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네. 좋은 제목을 고르네. 그렇죠. 네. 네. 아니 이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대작가로 거듭난 거잖아요. 아마 그쵸. 이거 본인이 느꼈던 그 20대의 그 느낌을 이렇게 기차를 타면서 네. 그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쓰인 게 92년이니까 네. 그 시기를 통과를 했을 시점인데 그때 자기 과거를 그 어떤 혼돈의 시절을 아마 많이 투영을 해서 자전적인 느낌을 많이 담아서 쓴 소설일 텐데 터널 속에서 이렇게 빛이 막 조명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 잔상처럼 최대한 그걸 담아내 보려고 한 게 아닐까 그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길거리 불황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그때 한번 이 화자 옆에서 로드트립을 해본 것만 같다 하는 추체험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를 하니까 더 좋아지네요. 네. 저는 혼자 읽으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딱 해설같이 책 평도 이렇게 좀 하시던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재밌다는 생각을 오늘 한 게 어쩜 이렇게 해석들이 좋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 책을 좀 다시금 보게 만드는 두 분의 평이었습니다. 자, 예수의 아들 좀 한 줄 평 뭐 이런 거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이거 어떤 책이다 나에게 있어서 유상훈 편집자님 지금 김민기 편집자님 깊은 소리 들으면서 고민 들어가시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예수의 아들은 제목인데 왜 예수의 아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을까 약간 궁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항상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단순히 어떤 노래 가사에서 어떤 단순히 따온 제목일까라고도 생각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과 인간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 존재의 어떤 아들 자손이라는 게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취약성과 나약함을 갖고 있는 한편, 그 다음에 구원의 가능성도 스스로 그 싹을 갖고 있다는 그 어떤 그 명함처럼 두 가지 면이 같이 섞여 있는 존재임을 표현하고자 어떤 예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발만 잘못 뛰어도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취약성을 두고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그 약간 정말로 약간 위로받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갖고 나름 되게 즐거운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좋다. 네. 저는 아까 뭐 한 줄 평을 감히 제가 할 수는 없겠고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못한 얘기를 꼭 해드리자면 이 책은 꼭 종이책으로 사서 한번 꼭 펼쳐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에 펼쳐지는 이 색지들에서 바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인지. 압도당하는. 네, 이 책의 물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고 뭐 매사 말문이 막히지 않는 저인데 그냥 진짜 한번 읽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작가 데니스 존슨의 예수의 아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유상훈 민음사 편집자님 그리고 김민경 편집자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좋았고요. 네. 어떤 곡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청취자 김은형 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라는 곡인데요. 많은 평론가들이 이 곡을 약물 서사와 관련 지어서 해석을 했지만 정작 루 리드는 그냥 여자친구와 보낸 하루를 묘사한 노래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제사에 나온 노래도 루 리드의 노래죠. 그래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유상훈, 김민경 두 편집자님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좋은 책으로 다시 또 얘기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a perfect day.